테슬라 소식입니다. 1. 주가 5배로 오를 수 있다 주장한 캐시우드. 27에서 2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선 자산 매입 축소, 즉 테이퍼링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연준은 현재 매달 1200달러의 채권을 시장에서 매입해 장기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테이퍼링 시작 시기는 이번 회의 후에 당장 발표가 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다수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월가 이코노미스트 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75%는 오는 8월 26에서 28일 열리는 잭슨홀 미팅이나 9월 20일에서 22일 열리는 다음 FOMC 회의 후에 테이퍼링에 대한 초기 신호가 나올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절반 정도는 12월에 공식 발표를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71%는 테이퍼링 시작 시기를 내년 1분기로 봤습니다. 이는 골드만삭스가 예측한 시간표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관심사는 테이퍼링 규모입니다. 월가 이코노미스트의 46%가 무기지 저당 증권과 국채를 같은 양만큼 줄일 것으로 보고 8%가 MBS만 먼저 줄일 것으로 봤습니다. 현재 매달 800억 달러의 국채와 400억 달러의 MBS를 미 연준이 매입하고 있는데 같은 양을 줄이면 MBS가 먼저 줄어드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이는 부동산 가격 급등의 우려가 큰 에릭 로젠버그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제안한 아이디어입니다. 46%는 국채와 MBS를 같은 비율로 줄일 것으로 봤습니다. 2대1의 같은 비율로 줄이면 국채와 MBS 매입이 제로가 되는 시점은 같아지게 됩니다. 결국 전문가들 사이에선 MBS부터 먼저 거둬들일 것이란 전망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 기존 주택의 평균 집값이 작년보다 23.4% 오래 36만 3,300달러를 기록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거품을 걱정하면서 돈줄 죄기에 나서자는 연준 내 매파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하지만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가 점점 커지면서 테이퍼링 전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골드만삭스는 이날 올해 3분기와 4분기 성장 전망을 각각 8.5%, 5.5%로 1%포인트씩 낮췄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이 서비스 분야 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테슬라가 이날 월가 전망을 뛰어넘는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 리피니티브에 따르면 매출은 119억 6천만 달러로 전망치 113억 달러보다 많았습니다. 주당 이익은 1.45달러로 전망치인 98센트를 넘겼습니다. 이날 테슬라 주가는 2.2% 오른 657.6달러에 마감했지만 장 마감 후 실적이 나온 후 시간 외 거래에서 2% 이상 올랐습니다. 한편 캐시우드 최고 경영자는 테슬라의 실적 발표에 앞서 리얼 비전과의 인터뷰에서 테슬라를 사례로 들면서 월가의 기술주 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캐시우드는 미쳤다는 소리를 듣겠지만 테슬라 주가가 주당 3,000달러는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대표 펀드인 아크 이노베이션 ETF의 테슬라 투자 비중은 10% 정도로 가장 많습니다. 캐시우드는 월가가 테슬라에 대해 자신보다 낮게 평가하는 이유는 애널리스트들이 단기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테슬라는 다양한 측면을 가진 테크놀로지 기업인데 월가는 자동차 애널리스트가 분석을 한다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라고 봤습니다. 캐시우드는 테슬라는 기술 기업이고 단순히 하나의 기술을 가진 기업이 아니다며 에너지 저장, 로봇,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종합적인 기술 기업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는 테슬라 분석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3명의 애널리스트가 붙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캐시우드는 이런 식으로 테슬라 외의 다른 기술 기업들도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캐시우드는 주식시장에서 파괴적 혁신과 관련된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2019년 7조 달러였지만 작년에 14조 달러로 불어났으며 앞으로 5에서 10년 동안 75조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테크주 낙관론을 펼치는 캐시우드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앞서 션 키그 JP모건 애널리스트는 캐시우드의 아크 이노베이션 ETF가 1990년대 후반 인터넷 관련 기업들의 과도한 투기에서 볼 수 있었던 것과 비슷한 거품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며 아크가 개인 투자자들을 불트랩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불트랩은 상승장으로 잘못 알고 신규 투자에 나섰다가 약세장에 덫에 빠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애플 소식입니다. 1. 삼성과 스마트폰 전면전 준비한다. TSMC 아이폰 신작 칩 7개 주문. 애플이 올해 9월 출시하는 아이폰 13에 사용될 A15 프로세서를 이렇게 주문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당초 주문량보다 500만 개 많은 수준이다. 26일 애플 소식 전문 매체 애플인사이더는 공급망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최근 애플이 대만 반도체 업체 TSMC에 A15 프로세서 1억 개를 주문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주문량은 애플이 당초 계획했던 9,500만 개보다 500만 개가량 늘어난 것이다. A15 프로세서는 애플에서 개발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다. AP는 컴퓨터의 CPU처럼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된다. 애플이 작년 출시한 아이폰 12 시리즈에는 A14 프로세서가 탑재됐다. 이처럼 애플이 A15 주문량을 늘린 것은 아이폰 13 수요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작인 아이폰 12가 역대급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아이폰 13 판매량도 덩달아 높아질 거란 예상에서다. 지난해 10월 출시한 애플 첫 5G 모델인 아이폰 12는 올해 4월까지 1억대 넘게 팔렸다. 역대 최고 판매량을 기록한 아이폰 6 시리즈와 버금가는 수준이다. 전작인 아이폰 11이 출시 9개월 만에 1억대를 돌파한 비교하면 2개월 빠르다. 이에 따라 애플이 아이폰 13 시리즈 초기 생산량을 9천만 대까지 잡았다는 전망도 나왔다. 애플은 지난 수년간 아이폰 초기 생산량을 7,500만 대 내외로 유지했는데 기존과 비교하면 20% 늘어난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물량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애플이 공급량을 늘렸을 수 있다고 애플인사이더는 분석했다. 애플인사이더는 또 반도체 수급난이 계속될 경우 TSMC는 애플과 자동차 업계의 물량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TSMC는 최근 미국 애리조나의 5나노칩 생산 공장 건설에 착수했다. 한편 아이폰 13은 오는 9월 출시가 유력하다. 현재 알려진 스케줄은 9월 14일 공개, 24일 출시다. 이 시리즈는 전작처럼 아이폰 13 미니, 아이폰 13, 아이폰 13 프로, 아이폰 13 프로 맥스 4가지 모델로 출시될 전망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1. 클라우드 시장 양강구도 깨지나. 25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클라우드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주요 고객인 기업과 정부기관들이 경쟁을 촉진하고 비용을 낮추기 위해 사업자 선택폭을 넓히면서 알파벳 자회사 구글, 오라클, IBM도 클라우드 시장에 의욕적으로 달려들었다. 보도에 따르면 기업과 공공기관들 사이에서 좋은 기능만 골라 쓰거나 비용 절감을 목표로 클라우드 업체들을 경쟁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여러 클라우드 서비스를 섞어 쓰는 사례가 늘었고, 이로 인해 오지와 애저 외에 구글 클라우드, 오라클, IBM에게도 기회의 문이 넓어지는 모양새다. 물론 오지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는 여전히 클라우드 시장에서 원투펀치를 형성하고 있지만 멀티 클라우드 트렌드 확산 속에 후발 업체들이 지분을 확대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확대됐다. 기업 부서들마다 각기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면서 우연히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상황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신용평가보고 회사인 엑스페리언은 2014년부터 오지로 IT 인프라를 옮기기 시작했고, 이후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와 구글 클라우드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오라클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인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도 추가했다. 엑스페리언의 글로벌 최고 엔터프라이즈 아키텍트는 더 많은 옵션들은 좋은 것이다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경쟁적인 압력을 창출한다고 말했다. 업체들 경쟁이 심해지면 클라우드를 쓰는 쪽 입장에선 유리해진다는 얘기다. 엑스페리언 외에 AT&T 같은 회사들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을 포함하는 클라우드 업체들과 협력해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오라클 OCI 담당 부사장은 일부 워크로드들을 보다 잘 돌리고 다양한 클라우드를 활용해 비용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많은 고객들이 멀티 클라우드 전략을 채택하는 것을 보고 있다고 전했다. 소프트웨어 업체 플렉스라 연례 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조사 대상 기업 92%가 멀티 클라우드 전략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81%에서 증가한 수치다. 시장 조사 업체 가트너는 전 세계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지출은 지난해 32% 증가한 592억 달러 규모에 달했다. 2022년에는 1068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상황 이후 클라우드 시장을 둘러싼 판은 점점 커지는 분위기다. 각각 27일과 29일 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은 이번에도 클라우드 사업에서 고성장이 예상된다. 월가 애널리스트들에 따르면 아마존은 오즈 사업으로 30%,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 클라우드로 40% 이상 성장을 거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업들 외에 정부기관들도 멀티 클라우드 전략으로 기우는 모습이다. 미국 중앙정보국은 2013년 오즈를 도입했고 지난해 계약 시간이 종료되면서 여러 클라우드 업체들을 쓰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미국 국방부도 마이크로소프트가 2019년 말 단독 수주한 100억 달러 규모 제다이 프로젝트를 없던 일로 하고 여러 클라우드 업체들에게 참여를 오픈한 JWCC 사업을 추진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기업 입장에선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일 수도 있다. 관리 측면에선 특히 그렇다. 운영에 따른 복잡성이 커지면 보안 위협에도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업체별 클라우드 서비스들 특징도 저마다 제각각이다. 클라우드 간 데이터를 옮기는 것도 쉽지 않다. 주요 퍼블릭 클라우드 업체들도 자체적으로 고객들이 클라우드 간 연결을 지원하는 툴을 갖췄다. 하지만 클라우드 업체는 가능한 기업들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는 만큼 많은 고객들은 자신들 옵션에 조심스럽다고 WSJ는 전했다. 멀티 클라우드를 쉽게 쓸 수 있게 해주는 인프라 소프트웨어 업체인 하시코프의 데이브 맥제니 CEO는 기업들을 독립적인 멀티 클라우드 공급 업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1. 비트코인 결제 허용, 아마존 사실 아니다. 아마존이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허용할 것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를 공식 부인하고 나섰다고 로이터 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아마존 대변인은 가상화폐를 둘러싼 우리의 구체적인 계획을 둘러싸고 이어진 추측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이게 고객들에게 어떨지에 대한 탐색은 계속 열심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런던에서 발행되는 경제매체 CTAM이 25일 익명의 내부자 소식통을 인용해 아마존이 연말께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한 데 대한 반응이다. 이 보도는 아마존이 22일 디지털화폐와 블록체인 전문가 채용 공고를 낸 것과 맞물려 주목을 받았다. 실제 이 보도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아마존의 결제 수단 허용 기대감 등이 시장에 퍼지면서 지난달 16일 이후 처음으로 잠시 4만 달러 선을 넘기도 했다. 그러나 아마존이 이를 부인한 데 따라 현재는 37,0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한편 미국 법무부는 가상화폐 업체인 테더의 임원진이 테더가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수년 전 은행들의 숨긴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이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테더는 이 회사가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이름이기도 한데 이 코인은 전체 1천억 달러로 추산되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액 중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쿠팡 소식입니다. 1. 네이버 주도 물류 연합군, 쿠팡과 전면전 관심 집중. 이커머스 사업을 공격적으로 키우고 있는 네이버가 물류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세계의 이마트나 쿠팡처럼 물류를 직접 다루진 않지만 풀필먼트 물류 기업들과의 연합을 통해 다양한 물류 배송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보다 촘촘히 완성시키겠다는 목표다. 풀필먼트 플랫폼에 마찬가지로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쿠팡을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을지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지난 20일 있었던 2021년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지난 6월 기준으로 CJ대한통운의 빠른 배송을 활용하고 있는 브랜드 스토어는 36개로 이들의 물동량은 전월 대비 47% 증가했으며 연말까지 150에서 200개 브랜드 스토어가 빠른 배송으로 연결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13일에 선보인 온라인 풀필먼트 데이터 플랫폼도 출범 이후 평소보다 더 많은 브랜드 스토어가 견적 문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용률이 이전 대비 10배 이상 증가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며 하반기엔 관련 부분에서의 연결이 보다 빨라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최근 가동한 엔파엔 CJ대한통운을 필두로 아워박스, 미팁, 파스토, 품고, 딜리버드, 셀피 등이 이름을 올렸다. 엔파를 통해 사업자와 물류 기업을 서로 연결해주고 인공지능을 이용한 물류 데이터 분석, 사업자별 물류 수요 예측 등 기능까지 향후 종합적으로 제공하겠다는 목표다. 엔파에 참여한 기업은 풀필먼트 등 자체 시스템을 갖춘 곳들이다.
일례로 패션테크 기업 브랜디는 셀피라는 이름의 동대문 기반 풀필먼트 시스템을 마련했고 한 건만 주문해도 퀵 서비스 등으로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하루 배송 등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쇼핑 카테고리마다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에서 물류 및 배송에 대한 수요가 제각기 다른 만큼 네이버는 엠파를 통해 이를 충족시키겠다는 목표다. 여기서 사업자와 물류 서비스 제공 기업들을 이어주는 물류판 플랫폼으로서의 모습도 엿보인다. 사업자는 물류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효율성을 높여 사업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물류 기업은 엠파를 통해 물류 서비스 수요가 있는 사업자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엔 배달앱의 퀵커머스를 필두로 유통가까지 빠른 배송이 화두에 오른 상황이다. 네이버 역시 배송 속도를 기본으로 가져가면서 특수한 성격의 배송이 필요한 경우엔 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움직임으로 읽힌다. 이번엔 시범 서비스 형태로 선보인 프리미엄 배송을 그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네이버는 삼성전자 갤럭시 탭 S7P 사전 예약 구매자를 대상으로 프리미엄 배송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수 물류 전문 업체 발렉스와 협력한다. 전자제품의 경우엔 빠른 배송도 중요하지만 상품 훼손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배송하는 건 역시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 프리미엄 배송은 이용자가 사전에 배송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면 그에 맞춰 발렉스 소속 배송 전문 요원이 상품을 직접 전달한다. 제품 이동도 GPS를 통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다. 네이버는 엠파를 통해 프리미엄 배송이 본격화하면 명품, 고급 주얼리 등으로도 카테고리를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선물하기 등과의 시너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발렉스를 비롯해 향후 다른 물류 사업자와의 협력 가능성도 열어놓은 것으로 전해진다. 혈맹을 맺은 CJ대한통운을 필두로 또 다른 파트너인 신세계 이마트와의 협력도 예고돼 있다. CJ대한통운의 빠른 배송은 현재 브랜드 스토어를 대상으로 제공 중이지만 신선식품 전용 처음, 풀필먼트 센터 등 인프라가 갖춰지면 이를 취급하는 스마트 스토어로까지 대상을 확장시킬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신세계 이마트의 경우엔 생필품, 신선식품 부문 등에서 강점을 가진 만큼 이쪽에서의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대표는 현재 시장 성장률은 생필품 관련 부문이 높은 반면 네이버는 이쪽 부분에서 라인업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며 이런 부분은 이마트 신선식품 빠른 배송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